더불어민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 공세,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회 동시 추천을 촉구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의 당론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이용 의혹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정치 공세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가 국회 운영위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환노위에선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인 민간주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당내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운영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특별감찰관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임명 조건을 두고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은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도 함께 추천하자며 조건을 추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연계 임명에 반대하며 대통령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하자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태훈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가족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2016년 이후 6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차 더불어민주당에 후보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조건으로 제시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 배경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도 마치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건에 추가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었지만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세 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연계에 선을 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길 바랍니다. 특히 특별감찰관을 통해 대통령실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와의 병행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에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국회 추천을 받은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지명 권한이 있는 윤 대통령이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6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에는 여야 협치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상황에 따라 당론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을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하자는 내용으로 대부분 강경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 지도부 내에서는 당론 추진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크다며 특검법 당론화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정치 공세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통상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돼 왔는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민주당 새 대표에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또 야당의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라면은 그걸 한 정권이 어디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이미 고발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문재인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특검법은 민주당 극단주의자 모임인 철험회가 주도했다며 김혜경 씨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고 김기현 의원은 대선 패배의 복수를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와 딸 취업, 해외 이주 관련 의혹 등 문 전 대통령의 가족 의혹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결산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논란이 됐는데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적의 논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국 때문에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정말 억지 주장이고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반면 야당은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을 신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국이 과거처럼 정권 보위를 위해 선봉대 역할을 자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걱정합니다. 수사권을 장악해서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정권을 보위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 침해 우려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하면 관련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 보고와 결산 심사에서는 특히 대통령실 인사검증 공방이 거셌는데 민주당은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에 대해 6일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진 피의자 신분으로 곧 경찰 소환 보도가 있다며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원칙을 거듭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디자이너 딸 채용을 거론하며 이것이야말로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 측은 운영위 결산 심사, 업무 보고와 무관한 발언이라며 야당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결산 심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며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검토 중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차등 적용은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지역 차별이자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은 차등 적용을 통해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지역이나 업종의 해당 노동자에 대해 명백한 차별인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차등 적용에 대한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근거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노사공익 공감대가 형성되면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취지는 여러 가지 유연성을 통해서 법 적용의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왕에 있는 제도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5년 전에 이 공무직 전환이 가장 공공기관에서는 핫 이슈였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 결과물은 오히려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에서 전환된 공무직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정부가 관련 상황을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의당도 공무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분야별 협의회를 약속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운영되지만 임기 연장 등 여러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는 기존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노사민정협력증진협의회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 물가안정특위가 정부와 함께 추석 전 물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류성걸 특위위원장은 고물가 상황에 유례없는 폭우까지 겹쳐 밥상 물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갚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명절 성수품 품목별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농축산물 할인 쿠폰 지원 등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주택 합산가액이 11억 원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세 표준 10억 9천만 원과 11억 원 1천만 원 사이에 문턱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1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등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환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이 타협 정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정쟁으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실종됐다며 지금 필요한 건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가 긴급 수해복구 지원 등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회담 제안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중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를 주제로 진행된 국회 세계 한인 경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30년 동안 무역 규모가 47배 성장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세계 한인 경제 포럼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 개시에 이제 들어갔는데 우선 그 징계 대상이 누군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했던 김성원 의원입니다. 네. 이 김 의원은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한 발언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고 공식 사과와 함께 예결위 간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또 다른 징계 심의 대상자는 김희국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윤리위는 뇌물죄 기소와 관련한 징계 특례를 적용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한 권은희 의원인데요.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경복궁 시대로 됐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의 경우 현재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권 의원은 윤리위의 이 징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이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고 윤리위가 윤리참칭위원회로 변해 정당 정치를 희화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 기준이냐고 비꼬았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 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려는 윤리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어떤 이유로 경찰국 찬성이 윤리사항이 됐는지 향후 절차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 윤리위가 지난 19일에 갑자기 이 입장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 당내의 정치적 자중 질환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이를 반복하면 앞으로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두고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특정인을 겨냥한 게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 논의에 대해선 두고 봐야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같은 윤리위의 입장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논리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네, 이 전 대표 매일 그 많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이제 유출이 됐는데 이게 네. 어떤 내용인지 또 살펴볼까요? 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비대위 전환 과정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이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절대자를 신군부에 비유하며 이번에 시도한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앞으로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대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석되는데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게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지만 사법부가 당내 민주주의 확립 관점에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사법부가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번에 그 야당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당원 개정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최근에 민주당에서 당원 80조 개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대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서 당무위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원 제3장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당원 제3장은 대의기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당의 최고 대의기관은 전국 대의원 대회로 돼 있는데 이번 당원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어떤 요건과 주제로 다루는지 당원 당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내에선 이걸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 이 조항이 전당대회 이제 막판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당권 주자를 넘어서 계파 갈등의 불씨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네. 이 대의원의 경우에는 친문계가 그리고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이 친명계가 좀 더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파 네. 갈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 이재명, 박용진 두 당권 주자의 의견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당원과 당 지도부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며 진정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당원의 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 규모를 200만 명 규모까지 늘리고 당원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당원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사당화를 우려했습니다.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 강화 취지는 동의하지만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게 되면 일부 강성 지지층의 주장만으로도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민심과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고 당의 최고 의결 기구를 변경하는 문제인데도 제대로 된 토론이나 논의도 없이 은근슬쩍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당원 개정안
당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이때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 달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 출석 요구 2주 만에 김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이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과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이 의원의 SNS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이 소환 조사를 했다며 유감이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확대명 기조 속에 이번 주 일요일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이 부인의 경찰 조사가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슈 분석은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달라진 출근길 회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한 가지를 꼽는다면 아마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일 겁니다. 용산시를 열고 역사상 첫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면서 취임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총 38번의 약식 회견에 나섰는데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즉석에서 묻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파격적인 소통 방식에 국민과 언론의 호응이 컸지만요. 때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표현 때문에 논란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서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대신 메시를 전하는 방식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모습입니다. 첫 변화는 이달 8일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부터였습니다.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기 전에 대통령이 모두 발언부터 하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도 윤 대통령은 최근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그 세 모녀가 중증 질환과 또 극심한 채무에 참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그 삶을 마감한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그 주거지를 이렇게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좀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새 모녀 비극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조하고 나선 윤 대통령은 이어 치솟는 환율과 관련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오늘부터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먼저 질문하는 기자가 질문권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자들이 손을 들면 윤 대통령 옆에 서 있던 강인선 대변인이 지목하는 기자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바뀐 건데요. 그것도 오늘은 공석인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인선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받았습니다. 강 대변인이 질문 기자들을 지목해서 질의응답을 이뤄지는 방식, 어딘가 낯익은 모습이죠.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윤 대통령의 출근길 회견이 즉석 질의응답 방식에서 모두 발언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기자들 자유질문 방식에서 대변인 지명 방식으로, 또 과거 9개까지 오가던 질의응답 수도 한두 개로 대폭 축소되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뭐든지 질문 가능해서 선택을 받아야 질문 가능 형태로 달라진 윤 대통령의 출근길 회견. 형식은 달라졌지만 국민의 물음에 답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취지는 그대로 지켜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성남 불심 잡기 성공입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정청래 후보입니다. 현재 2강 3중 양상을 보이고 있는 최고위원 경쟁에서 정 후보가
누적 득표율 26.4%를 기록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긴 불교계 영향력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 따르면 한 불교계 인사가 정 후보의 조력자를 자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정 후보를 팍팍 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조계종 문화부장인 성공 스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요, 이 성공 스님이 원래부터 정 후보의 조력자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난해 10월 국회 앞에서 정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였던 당사자였는데요. 바로 정 후보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매표소에서 행사 거리가 3.5km.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네,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던 정청래 후보의 발언은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종단에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성공 스님이 먼저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물론이고요. 지난 1월엔 반정청래를 기치로 전국 승려대회가 28년 만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조계사를 찾아가서 직접 108배까지 하고 정 후보도 거듭 사과에 나서면서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특히 정 후보는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까지 직접 대표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귀중한 팔만대장경 문화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법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그 법 취지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정 후보는 불교계의 반발로 큰 홍역을 치른 이후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스님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데 섞여서 종단의 많은 스님들이 정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마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성남 불심잡기에 성공한 정청래 후보. 이를 발판 삼아서 마지막 남은 수도권 경선에서도 1위 굳히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각종 현안과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령 상근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야당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참모에 대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정책 조율과 홍보 기능을 강화한 개편이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인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 쇄신을 요구를 했는데 그냥 개편으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을 받드는 개편이 아니었나 생각을 드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안다고 하는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 수석이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국민이 바라는 쇄신과 개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곧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KT에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관섭 신임 정책기획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사회이사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 부회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무역협회 회장이었던 한덕수 총리의 라인이 아니냐. 결국 인사 쇄신이 아니라 그냥 윤심을 받드는 개편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에는 또 나경원 전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 청소년을 언론 취재진 앞에서 목욕을 시켜서 좀 지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대통령실이 어떤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지 좀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놓고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특별감찰관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동시에 추천을 하자는 조건을 내걸은 반면에 이 민주당은 이 두 가지가 연계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인데 이거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이 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할 사안인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걸 연계하자고 하니까 그냥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지인 업체 관저공사 특혜 수수 의혹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법사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사유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상관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가지고 와서 연계시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랑 임명할 게 아니라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와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는데요. 민주당 당무위가 최근 당원의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의 이제 새로운 쟁점, 막판 쟁점으로 이제 떠올랐는데요.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선택한 게 결국 이재명 후보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 이런 지적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죠. 그리고 이제 당원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를 설치해서 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또 당원들의 그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요구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또 동시에 당에서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당규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전당원 투표의 의미가 명확히 당헌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신설한 거기 때문에 뭐 특정 후보를 위해서 신설을 한 거다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당원이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된다. 근데 전체 권리당원이 12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당원 투표 시에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몇만 명이 주도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의견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당규에는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심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제 뭐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 당원 당규의 개정 또는 폐지 이렇게 그 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는 기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을 위한 퇴신으로서 꼼꼼하게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를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되는 등 관련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당내 상황부터 정책 관련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운영위가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 예, 운영위 예. 소속이시잖아요. 예, 예. 네. 원내 부대표는 이제 운영위를 이제 그 당연직으로 하고 뭐 네. 저는 가방입니다만은 지금 운영위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국가인권위원회 네. 뭐 등등 하기 때문에 좀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장에서 지금 달려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그 당 관련 상황부터 짚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네. 뭐 다음 주도 어쩌면 넘길 수도 있다. 추석 전에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고심이 꽤 깊은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 내용이 오늘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파장이 큰 게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당내 이제 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점점 이준석 전 대표의 조금 입장 내지는 표현이 조금 과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탄원서 내용은 뭐 보통 우리 당원을 넘어서 우리 그 일반 국민들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어떤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당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도 좋은 상황은 아닌데 자꾸 이제 입장이 지금 좀 강해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참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좀 많습니다. 네네. 많이 좀 걱정스럽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시군요.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제 지난 폭우 피해 당시에 실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었던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고 권은희 의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가 또다시 이제 논의가 될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일단 먼저 저희 동료 의원인 김성원 의원이 지난번 이제 수해 복구 과정에서 국민들이 볼 때 대단히 좀 부적절한 네. 그런 어떤 비발언을 해서 특히 수해로부터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고 참 100번 사과해도 부족함이 없는 큰 실수를 했다고 보고 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좀 특히 이런 어떤 자리에서는 특히 이제 그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좀 강하게 내지는 좀 정확하게 좀 징계 결정을 좀 내릴 것 같습니다. 권은희 네. 의원 문제는 잘 아신 것처럼 저희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합당해서 저희 동료 의원입니다만은 좀 당의 의사 결정은 물론이고 최근에 어떤 경찰국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권은희는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당에서 징계를 해주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됩니다만은 당장 추가 징계하기보다는 좀 윤리위원회로서는 좀 더 당의 그런 화합 내지는 해당 행위를 좀 막자는 차원에서 네.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그런 와중에 당내 혁신위가 어제 네. 1호 혁신안을 발표를 네. 했잖아요. 네. 윤리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안인데 윤리위원장 임기가 당대표보다 긴 3년으로 늘어났고요. 또 공천 후보자 부적격 여부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넘기기로 한 네. 그런 내용인데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도 듣고 싶고 당내 네. 분위기 또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안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것도 이제 최종 안이라기보다는 1차 초안이기 때문에 네. 전체 당의 특히 이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단지 방향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다. 즉 이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하자는 이런 입장. 사실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 과정에서 봤다시피 사실은 당 대표를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저희 당이 윤리위원회가 기능이 과거보다 굉장히 지금 세지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자격심사 기능을 좀 강화하자 이런 것은 저 개인적으로 찬성이고 특히 공천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될 때마다 좀 당내 좀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도출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원칙은 공천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천위원회의 권한을 좀 분산을 해서 네. 자격심사 그리고 경선 그리고 관리를 별도로 분리를 하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마 좀 추후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긍정적인 방향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의 정책과 이제 의정 활동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당의 규제 개혁 추진 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강조해 왔던 게 규제 개혁 필요성을 이제 목소리를 높여 왔었고 또 속도를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역대 정부들도 규제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그렇습니다. 결코 성공에 이르기까지 쉽지가 않은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규제 개혁 추진단은 어디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실 계획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예,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개혁을 뭐 역대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규제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니까 그것을 하나 하는데 당연히 어떤 반발 반대가 이제 있게 되고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그리고 많은 어떤 소모적인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결국은 이제 민간 경제, 시장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부가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하기에는 많은 국가 부채 그리고 금융정책으로도 미국이 지금 FOMC가 계속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밟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한국은행이 시중금리를 좀 따라가기 좀 흑흑거릴 정도로 사실은 금리 정책도 경제정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재량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시적인 분야, 즉 규제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분야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국가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규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경제 산업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권적인 문제, 특히 국민의 삶의 질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사이드, 집행부 사이드에서만 좀 많이 추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입법의 95%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거를 뒷받침 혹은 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 이제 국민의힘이 일단 먼저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좀 달리 입법에서부터 집행부하고 같이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설득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좀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좀 가시적인 좀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나타나야지 대한민국이 저는 미래가 그래도 좀 더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장 역점을 두시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세 가지 기준을 보는데 첫 번째 이제 경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민의 어떤 삶에 어떻게 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현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놓고 그런 각 분야별 좀 우선순위를 제가 이제 정부에 해당되는 어떤 분야와 같이 이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금융 분야, 금융 투자 분야 그리고 어제는 이제 보험업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투자에 활성화되는 분야, 특히 또 국민의 어떤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료, 환경 이런 분야에서 간담회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좀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장 기업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야당에서는 과도한 기업 봐주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개혁일지라도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데 단 이제 규제 부분에 있어서 법령을 바꿔야 되는 분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령 혹은 규칙으로 빨리 해결될 분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기업 봐주기다, 뭐 기업 특혜다 이런 어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또 추진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설득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저는 이번 규제 개혁은 설사
결과가 실패를 하더라도 정부가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하다 보면은 아마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마냥 좀 반대만 하기는 힘들 거다. 앞으로는 네. 국회 차원의 어떤 규제개혁 특위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민주당도 이 부분에 밀접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성형 수술을 도수 치료로 이제 둔갑을 해서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에게 네. 징역형에 이제 선고가 된 그런 네. 뉴스가 있었는데요. 보험 사기가 이제 해마다 늘고 수법도 점점 네. 교묘해지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원님께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국내 이제 보험 사기 실태는 이제 어떤 정도인지 더불어서 이제 법안의 주요 내용까지 네. 같이 들어볼까요? 예, 보험 사기가 갈수록 교모해지고 좀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 자료는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거의 사기 규모가 한 1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성형외과의 도수치료 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전 국민을 좀 공분을 좀 야기했던 그 계곡 살인 사건 이현애 씨 건도 그렇고 갈수록 이제 보험 사기로 인한 어떤 그런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앞으로 이런 어떤 ICT가 발전할수록 모집 단계에서부터 보험 어떤 보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어떤 범죄, 사기 범죄가 좀 많이 남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보험방지 특별법 내용은 기존의 어떤 사기 피해보다는 훨씬 더 가중 처벌을 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네. 그리고 입증 책임도 일부 좀 완화하자는 그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련된 유사한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것도 있고 특히 어제 보험업계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업계에서도 현실적인 또 요구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좀 뭐 그렇게 충돌 내지는 갈등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보험 사기 중에서도 또 완화되는 그런 이제 법안도 아니면 제가 말한 것은 네. 보험 사기 범죄를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조금 이제 완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수사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네. 좀 하자 그런 내용도 처벌을 있습니다. 강화하는 쪽이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네. 처벌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처벌에 대한 어떤 벌금 액수도 좀 강화하자는 그런 어떤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져 있고 이 부분은 여야가 뭐 그렇게 의견이 뭐 달리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네. 네, 다음 달 초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네.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앞으로 많은 일정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활동하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하기 전부터 요즘부터 뭐 사실상 너무 좀 바빠져서 사실은 이제 정기국회라는 그런 어떤 느낌도 안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정기국회만이 다루는 또 뭐 예산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국회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시즌이 시작됐고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이제 정기국회인데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어떤 경제가 조금 더 장기적인 어떤 전망에서 좀 이제 나아질 것인지 또 그리고 거기 관련된 어떤 정부 정책과 예산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배분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특히 이제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보다는 또 문재인 정부 지난해까지 했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 어떤 어부의 강제 북송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감시 내지는 그런 어떤 견제 역할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은 따로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쳐서 접어들어서 정말 이제 선선한 어떤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상큼한 어떤 우리 국회 방송에서 다시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덕담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시장의 규제 개혁 필요성과 그 방향 그리고 당내 이슈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남부와 충청권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